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법인의 이제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절차, 즉 법인격을 취득하는 절차를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 등기가 되면은 이제 법인격, 즉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때 법인의 권리 능력은 어디까지가 되느냐?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슨 정조권이라든지 인격권 이런 거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성질상 갖지 못하는 권리가 있겠죠. 또 일정한 경우는 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법인들은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제한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성질상 법인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법에서요 제한해 놓지 않는 범위,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못하는 거죠. 법에 의해서 법인격이 각거된 것이 법인이기 때문에요. 법에서 금지한 내용은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성질상 가질 수 없는 범위를 제외하고, 그다음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권리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 권리 능력은요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정관, 그 법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게 됩니다. 법인은 다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관 첫 번째 조문에는 목적을 적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걸스데이 팬클럽을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걸스데이를 만들었는데 이 걸스데이를 응원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 경쟁하고 있는 다른 걸그룹, 레인보우 뭐 이런 데다가 가가지고 이런 데 가서 응원하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서 정해놓은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정관에 정해놓은 목적이죠. 정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즉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있어서의 그 목적, 처음에 1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 이제 권리 능력을 정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법인의 능력에서요. 능력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불법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법인의 능력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자연인에 있어서도 능력에 관한 규정은 다 강행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에 있어서도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강행 규정이듯이 법인에 있어서도 그 능력은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유반한 어떤 효력은 어떤 특약약 같은 건 효력이 발생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 보시면 법인은 이제 먼저 첫 번째 능력과 관련돼서 권리 능력을 보죠. 자,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조차요. 그러니까 법률, 법에 의해서 인정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의 내용의 법의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금지한 내용은 권리 능력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조차서요, 법에 금지된 것을 제외하면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거죠. 물론 정관의 목적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금지된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한되는 건 하지 못하고 그 제한되는 걸 다 제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성질상 당연히 갖지 못하는 걸 제하게 되고, 그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그 다음에는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 보시면은요, 보죠. 이제 의 보시면은 법 전문 내용이고요. 자, 제한 보죠. 자, 성질에 의한 제한해가지고 자연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 뭐 생명권 이런 것들은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밑에 좀 보시면은 법인도 재산권 가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성전자가 재산 가질 수 있죠. 재산권 가질 수 있고, 법인도 뭐 주식회사 삼성전자, 제향군인의 명칭이 있죠. 그러니까 성명권을 갖고요. 그것을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그 성명의 그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요, 명예권 등은 가질 수 있어요. 명예권, 그러니까 생명권이라든지 뭐 신체에 관한 권리 이런 건 갖지는 못하지만 성명권이나 명예권 이런 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넘기시면요, 상속은요 자연인만 상속할 수 있지 법인이 상속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상속권 이런 거 인정되잖아요. 그러나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 유증을 받게 되면요 상속과 동일한 효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내 전 재산을 유언으로 저 법인에 기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법인은 유증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또 법률에 의한 제한에서요. 민법 34조는 법률의 규정에 좇아서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한 내용들은 권리 의무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적으로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인은 이런 걸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제한해 놓는 규정은 없고요. 개별법에서 개별적으로 제한해 놓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법 같은 경우는요. 자, 사립학교법에서는 사립학교 재단은 보통 재단법인이 되겠죠. 재단법인. 자,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에서는요. 이 사립학교 법인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 법인은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증은 서지 말아라. 보증. 사립학교 재단이 보증을 서가지고요. 만약에 채무자가 못 갚게 되면 사립학교 재단이 대신 돈을 갚아줘야 돼요. 사립학교 재단은 들어온 거 하나도 없이 돈만 나가게 되죠. 이렇게 돈이 나가게 되면 사립학교 재단이 망하게 되고요. 망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익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법 이런 것들이 강행 규정으로 재단법인 이런 것들은 보증을 서지 말아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으니까 재단법인은 어떻습니까? 보증 서는 행위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법에서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제한되는 규정을요.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우리 민법은요. 법인의 권리 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딱 하나 두고 있습니다. 81조에서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은 청산의 목적 범위로 제한된다. 한 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청산법인 시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질상 제한되고 법의 규정에서 제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어디까지 이런 걸 제외하고 어디까지 권리 능력을 갖느냐 이것이 바로 방가로 3번에 있죠.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는다. 또 목적 범위로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 범위를 넘어서서요. 걸스데이 팬클럽은 뭐 레인보우 그 행사 때 가서 응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민법은 법인에 대하여 정관이 정한 목적 범위에서만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요. 정관의 목적 범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 읽어보죠. 정관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기 때문에 정관이 정한 목적 외의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런 외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고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해가지고 두 번째 줄을 단락 보시면은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의 의미란 무엇이냐?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근데 우리가 정관을 정할 때 여기에 정관이 있으면요. 제1조의 목적을 적는데요. 제1조에 목적을 적는데 이제 사립학교 법인이면요. 이 목적을 적을 때요. 추상적으로 적죠. 우리는 이 사립학교 법에는 뭐 자녀들의 어떤 교육과 그러니까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뭐 위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그 목적이 적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굉장히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놨어요. 추상적으로 규정이 났기 때문에 이 목적의 범위를 정할 때 이 추상적인 규정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해석을. 그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교육의 목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가 교육의 목적이냐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 교육의 목적,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러면은 이 사립학교 법인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만 할 수 있느냐? 그럼 만약에 사립학교 재단이요. 지금 여기 갑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자, 재단이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립니다. 을이라는 은행에 가가지고요. 돈을 빌려요. 한 1억 원을 빌립니다. 자, 1억 원을 빌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교육을 위한 행위는 아니죠. 돈 빌리는 게 무슨 교육입니까? 아니죠. 그러나요, 사립학교 법인이 은행 가서 돈을 먹지는 빌리는 목적이요. 이 학생들에게 결식아동들이 있어서 아직 교육청에서 아직 돈이 안 나와가지고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점심값을 주기 위해서 점심값을 내기 위해서 1억 원을 빌렸다든지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일단 지금 없어가지고 돈을 빌렸다든지 아니면은 뭐 축구공, 체육 시간에 축구공이 필요하니까 축구공을 사기 위해서 1억 원을 빌렸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교육을 위해서 1억 원을 빌린 것이 되겠죠. 그러면 그 1억 원을 빌린 행위는요. 직접적으로 교육을 위한 행위는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요. 이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들도 다 정관의 목적 범위 내로 포함을 시킵니다. 안 그러면요, 이 정관의 목적 범위를 너무 좁게 바라버리면,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들만 바라버리면은 이 법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너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줄어들게 되니까 법인이 존재하는 의미가 상실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의미 판례 있으니까 보죠. 판례는 목적 범위 행위라 하면요, 법률이나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또는 간접,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건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라는 거죠.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도 모두 포함한다는 거죠. 또 나아가서요, 목적 수행에 필요한지 여부는 대표자의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이거 뒤에요. 객관적 성질에 따라서 추상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사립학교 재단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육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빌린 것으로 보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하기 위해서 빌리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뭐 돈 빌리지 않겠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행위도 어떻습니까? 유효하다라는 거죠. 보증을 서는 행위는 무효이지만은요, 돈을 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돈 빌리는 것은 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행위로 볼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능력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 판례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범위 내에서요, 요 범위 내에서 이제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요. 그럼 이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자, 권리의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라든지, 이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권리 능력 범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추상적으로 권리 능력이 있게 되면은 결국 이제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구체적 권리 의무, 구체적 권리를 이제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권리 능력을 갖는 법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하느냐죠.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인의 행위가 되느냐. 지금 법인이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요. 법인이 그러면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법인이 권리 의무를 갖게 될 텐데, 법인은 법률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위를 해야 법인의 행위가 되느냐.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법인에는요, 이 법인을 대표하는 자가 있는 거죠. 자, 대한민국이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있죠. 자,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요, 1억 원, 1억 달러의 차관을 빌립니다. 자, 차관을 빌리면은요, 만약에 거기 사인이요,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오바마랑 협의를 통해 가지고요, 계약서를 쓰겠죠. 서면을 작성하면서요, 여기다가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냥 박근혜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박근혜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린 것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개인이 빌린 거죠. 회인이 빌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인이 빌린 것이 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돈을 빌린 것이 되려면 뭐라고 돼야 돼요? 앞에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돈을 빌리는 것이고, 박근혜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지금 사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이렇게 적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대한민국이 돈을 빌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법인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요, 법인의 이름으로 이제 법률행위를 해야 법인의 행위가 되겠죠. 즉,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항상 법에 있어서는 명의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구 명의를 했느냐, 그 명의자가 권리의무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요,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에게 권리의무가 귀속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이름으로 해요. 즉,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법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대한민국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듯이요. 그럼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되는데, 법인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어떻게 사인할 수는 없죠. 그러면 결국 그 법인이 행위를 하는데 법인이 직접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그 대표자가 있겠죠. 자, 법인의 대표는요, 이사가 있습니다. 이제 A라는 사람이 이사라고 하게 되면은 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요.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대표하듯이. 따라서 갑 법인의 이사, 갑 이사 A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이사 이제 자격이죠, 자격. 자기가 이제 대표자라는 자격이죠. 대표자만이요, 법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바마랑 협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 배세호 이렇게 해가지고 1억 달러 빌릴 수는 없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대한민국 이름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죠.
따라서요,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즉 법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사입니다. 이사죠. 그래서 대표자가 법인의 이름으로요,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인의 행위가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법인이 은행에 가서 1억 원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1억 원을, 법인이 1억 원을 빌리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미국에서 1억 원 빌릴 때, 1억 달러 빌릴 때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 하듯이요, 갑법인 이사 A 이런 식으로 명의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을 은행을 쓸 것이고, 빌리는 사람에는 갑이라는 이름, 법인이 빌리는 거죠. 법인 이사 A, 법인 A의 이사 A 이런 식으로 쓰고 여기다가 A의 직인을 찍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갑법인이 돈을 빌리는 것이 됩니다. 갑법인이, 그렇죠? 갑법인이. 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빌릴 때는 그냥 A 이름만 쓰면 되는 거죠. 이것은 갑법인이 빌리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자 넘기시면은요, 78페이지 보시면은 행위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법인은요,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에서의 행위 능력은요, 의사 능력을 획일화 시켜놓은 것이 행위 능력이에요. 그래서 뭐 제한 능력자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법인에서의 행위 능력은요, 자연인에서의 행위 능력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자연인은 의사 능력이라는 개념이, 법인은 의사 능력의 개념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요, 자연인에서 같은 행위 능력, 뭐 제한 능력이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여기서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인은 과연 어떻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은 법인의 행위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위를 해야 법인의 행위가 되느냐, 이것이 바로 법인의 행위 능력 문제예요. 자연의 행위 능력 문제하고 좀 다르죠. 자, 그러면은 법인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 방금 설명했죠. 대표자가 법인의 이름으로요,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는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다만 이 대표자가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할 때요, 법인의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행위 능력 범위 내에서요. 행위 능력 범위 내야 되겠죠. 행위 능력. 다시 말해서 행위 능력 범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만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행위 능력을 벗어나면은 법인의 행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행위 능력 범위 내에서, 법인의 행위 능력 범위 내에서 대표자가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자는 이사라고 했죠. 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인의 행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요. 자, 법인의 권리 능력이 이만큼 되면은요, 법인은 다 어떻습니까? 이만큼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만큼 권리 능력 범위가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 행위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따라서 법인의 행위 능력 범위는요, 법인의 권리 능력 범위와 일치하게 됩니다.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행위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행위 능력, 권리 능력 범위 내에서 이사가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법인의 행위가 돼가지고, 법인의 행위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법인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는 거죠. 법인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이 된다. 법률행위에 따라. 그러니까 이사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법인 행위이기 때문에 법인 행위니까 법인에게 그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 법인 행위는 이렇게 한다. 이것이 바로 법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법인의 행위 능력은 거기 나와 있죠. 자, 자연인과 달리 현실적으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법인의 행위를 담당하고 어떠한 범위에서 법인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어떠한 형식으로 행위를 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법인의 행위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법인을 대표하는 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체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 A가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로는 누가 있냐면요, 이사가 일반적으로 대표하지만 이사 이외에도요, 특별대리인, 임시이사, 직무대행자, 청산인 등이 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뒤에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법인 행위가 그대로 법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대표 관계는 대리 관계와 유사하기 때문에요, 법인의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법인의 대표기, 예컨대요,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자,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법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이 말은 뭐라면요, 이 말은 법인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법인의 명의. 법인의 명의로 해야 된다. 이 말을 우리 법에서는 법인을 위한다는 것을 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인의 이름으로 이사가 그 행위 능력, 즉 권리 능력 법인 내에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때 이것은 법인의 행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법인의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79페이지 보시면요. 자, 그러면은 요 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보증 행위는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죠. 이 넘어서는 행위라면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당연히 무효가 돼요. 그러나 은행에서요. 1억 원을 빌린 행위를 갑이사 A, 갑법인 이사 A 하게 되면 이것은 유효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 법인과 관련돼서요. 자,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와 행위능력 범위는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일치해요. 그럼 결국요. 법인의 권리능력 범위에 있는 행위는 이사 A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 A를 통해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사 A가 법인의 행위능력 범위, 권리능력 범위를 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행위를 다 하기 때문에요. 이사가 마음 한번 잘못 먹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법인 망하게 하는 건 금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사한테 모든 권한을 이렇게 맡기다 보니까는 나중에 법인이 이사의 잘못에 의해서 법인이 망할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는 자, 이렇게 뭐 이사가 법인을 위해서 돈을 뭐 1억 빌리고 10억 빌리고 하다가 결국 못 갚게 되면 학교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 학생들 학교가 사라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요. 이 사립학교 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사립학교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법에서 특별히요.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법인은 대표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요. 이 대표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원래 권리능력 범위가 행위능력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이사는 법인의 모든 행위를 다 대표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권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능력 범위와 행위능력 범위는 일치합니다. 그리고 대표권의 범위는 이 범위 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법인의 행위는 대표에 의해서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표권의 범위하고 일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러면요. 이 대표권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잘못하면 이렇게 대표기관이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법인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때로는 이 대표권을요.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을 합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한하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자, 돈을 자꾸 이렇게 많이 빌리게 되면요. 사립학교 재단의 그 재정 건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법에서 이렇게 막습니다. 만약에 10억 이상이요. 1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빌릴 때는 이런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라. 주무관청의 허가. 관청에 허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함부로 돈을 빌려가지고 이게 다 유효해서 사립학교 재단의 재정 건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걸 뭐 빌릴만 하면은 빌리게 해주고요. 아니면은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주무관청 허가를 받도록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무관청 허가가 좀 그러면은 이사들의 모임, 이사회 같은 게 있겠죠. 재단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차용을 해라 라고 해가지고요. 법에 의해서 제한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법은 어떻습니까? 이 법은 대표권을 제한하는 이런 법은 당연히 강행 규정이 되겠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화, 사립학교 재단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행 규정이 되겠죠.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자, 그러면 대표권 제한이요. 이렇게 강행 규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한되는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법에 의해서 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라 아니면 이사의 결의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거쳐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죠. 이건 허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요, 구별해야 돼요.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것과 대표권이 제한되는 걸 구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권리능력, 행위능력 범위에 들어오는 거죠.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능력 범위에는 해당이 되는 거죠. 다만 네 마음대로 하지는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이에요.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대표권. 만약에 우리 법에서요. 사립학교 법에서 사립학교 재단은 절대 보증 서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사회 결의, 주무관청 허가 이런 것들을 받고도요. 절대 보증을 못 쓴다는 거죠. 무조건 그냥 보증을 못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증 행위는 어떻습니까? 권리능력 밖에요.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능력 밖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차용 행위는 10억 이상의 10억을 초과하는요. 10억을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차용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할 수는 있기 때문에요. 권리능력 내입니다. 권리능력 내이죠. 차용을 할 수 있어요. 허가나 결의를 얻으면. 다만 단독으로 대표자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표권만을 제한해 놓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대표권의 제한입니다. 대표권 제한.
대표권 제한이 됐어요. 이제 강행 규정으로. 자, 여기서 하나씩 보죠. 자, 대표권이 이렇게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권이 강행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자, 강행 규정에서 이렇게 제한되고 있는데요. 만약에요. 네, 만약에 결의 없이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도 허가를 얻어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사회 결의를 어떻게 했는데 이것을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월권 행위가 되겠죠. 권한을 넘어섰어요. 월권 행위. 다시 말해서 허가나 뭐 결의 없이 이런 행위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월권 행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월권 행위 효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 월권 행위는 유효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요, 그 갑 법인의 이사 A가요, 10억 원을 초과하는, 즉 11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는 과정에서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이 또는 이사회 결의를 강행 규정에서 받으라고 했는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만약에 11억 원을 빌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차용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죠. 차용행위. 차용행위, 돈을 빌리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이건 계약이죠. 계약. 돈을 빌리고 빌리는 계약을 소비대차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자,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법인은요, 은행에 대해서 이 차용금 11억 원을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계약이 무효이니까 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요, 대표기관의 권한 초월행위 월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 보시면요,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행위 능력과 권리 능력은 항상 일치하지만은, 그러면 그 법인에서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대표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권을 이렇게 때로는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법인 대표자가 권한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을 하게 되면요, 법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 방금 설명했죠. 대표기관의 대표행위를 할 경우 법령, 이때 법령은 강행 규정이 되겠죠. 강행 규정에 정해서 뭐 관할관청의 허가, 이사의 결의를 받도록 했으면요, 이것은 행위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행위 능력 범위에 속하지만은 대표권의 범위를 이제 제한해 놓은 것이 되겠죠. 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게 되면 월권 행위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월권 행위는요, 월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단락이죠. 효과에서 무효가 된다.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 법인은 어떻습니까? 책임이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요, 법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갑 법인 이사 A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갑 법인 이사 A, 갑 이사 A 이런 식으로 법률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갑 법인에 대해서 무효다라는 거죠. 갑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책임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보시면은 판례는 대표기관의 권한 초월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는요, 표현대리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표현대리를 다룰 텐데요, 표현대리는요, 강행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권이 있다라고 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권이 없는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계약상 책임은 항상 갑의 법인에 대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월권행위에 관한 개념이고요. 자, 월권행위, 그래서 대표권이라는 개념과 행위능력, 권리능력의 개념, 이런 것들 다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루 2번에서는요, 대표기관의 권한남용행위가 있는데, 권한남용행위는 이겁니다. 권한남용행위예요. 권한남용. 자, 권한남용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대표기관이요, 이것을 5억을 빌린다고 했죠. 5억을 차용하는 행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어요. 주무관청 허가받을 필요 없고 이사의 결의 거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권의 범위 내가 되겠죠. 대표권의 범위 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은요, 이것은 배임을 말합니다. 배임이라는 것은요, 배신을 말해요. 배신. 이런 것도 우리는 남용, 배임행위를 했다. 배임행위, 배신행위를 남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대표기관이 이사가 자신의 권한, 대표권을 행사할 때는 법인을 위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죠. 법인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데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 대표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인에 대해서는 배신이 되겠죠. 배신행위가 되겠죠.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우리는 권한남용이라고 합니다. 권한남용. 자, 그러면 권한남용 행위를 했을 때 효과를 보죠. 자, 그러면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요, 이것은 원래 할 수 있는 척, 외형적으로 자기의 권한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권한 남용으로는요, 권한을 어떻게 돼요?
고난을 범이네요. 고난 범이네요. 월권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을 넘어서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고난 남용은 자신의 고난 범위 내에서 고난을 행사하되 이것이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나 제3자, 상대방을 위해서 행위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일단요, 고난 범위 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남용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합니다. 남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행사했어요. 그래도 상대방은 대표자가 자기 자신의 고난을 위해서 대표자를 위해서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실을. 그러니까 일단 고난 범위 내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만약에 그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이 대표기관에 고난 남용 사실을 알았다든지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무효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유효냐 무효냐라는 것은요, 차용행위를 말합니다. 이 차용행위, 차용행위죠. 계약이죠. 이 계약이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만은 만약에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했다는 사실, 권한을 남용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였으면 이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무효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효가 되면은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자, 대표권 남용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권 남용은요, 비진입 표시와 유사해가지고 우리가 인문 강의를 보시면은 여러분 보셨으면은 이 의사 표시 부분에 비진입 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비진입 표시라는 것이요, 표시행위와 다른 의사와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서 했을 경우에 이걸 비진입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대표자가요, 자신의 고난을 남용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은요, 표시는 어떻습니까? 마치 어떻게 돼요? 고난 남용에는 갑, 이사, A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했기 때문에요, 마치 갑을 위한 것처럼 표시를 해요. 표시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갑을 위해서가 아니죠. 의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랄지 제3자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즉 갑을 위한 의사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일부러 A가 어떻습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죠. A가. 그러니까 이것은 비진입 표시하고 유사하다는 거죠. 구조가. 대표권 남용 이런 것들은 비진입 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 비진입 표시는요, 민법 107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107조의 규정을 유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진입 표시가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갑에게 어떻게 돼요? 일단 효력이 미친다는 거죠. 남용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비진입 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가 된다는 거죠. 즉 갑에 대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 규정하고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107조를 유추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권 남용 행위죠.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 의의했을 때 여러분 방금 설명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효과 봐가지고요, 효과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대표기관의 권한남용 행위도 외형상 법인의 행위능력 범위에 속하고요. 그렇죠?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표기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인의 행위가 되어 유효하다라는 거죠. 법인에게 유효합니다. 다만, 107조 1항 단서를 유추 적용해서요, 비진입 표시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상대방이 대표기관의 권한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즉, 법인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효력이 없다. 자, 이걸 전제로 해서요, 가장 중요한, 자,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 봅니다. 80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법인의 불법행위가 나오는데요. 자, 법인의 능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의 불법행위예요. 이 대표권 남용이라든지, 그러니까 월권행위라든지, 권한 남용이라든지, 월권행위를 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불법행위 능력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을 보죠. 그러면은 저 그림이 있으니까 뭐이기 때문에요. 자, 법인에 대해서 A의 이사가 어떻습니까? 을은행과 거래행위를 했습니다. 거래행위를 할 때 갑이사 A 이렇게 거래행위를 했어요. 차용행위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차용행위를 하면서요, 이 사람이 만약에 11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죠. 자, 우리 법에서는 10억 이상을 빌릴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든지 이사의 결의를 거치라고 했는데 거치지 않고 11억 원을 빌렸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것은 월권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11억 원을요, 계약에 근거해서 을이 갑에게 어떻습니까?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무효가 돼버렸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못해요. 그러면 결국 을은행은 어떻습니까? 11억 원을 빌려주고요. 11억 원을 못 받기 때문에 1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죠. 자, 1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면 이 손해는 누구 때문에 발생한 겁니까? A가 권한도 없이요. 권한도 없이 11억 원을 빌려가지고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을은 A, 그 이사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고의고하실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럼 은행은 어떻습니까? 11억을 손해봤잖아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자, 불법행위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사에 대해서. 자, 손해배상액으로요, 11억 원을 청구하게 되겠죠. 11억 원을. 자, 물론, 그래서 을은 어떻게 되냐? A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것은 75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750조에 있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A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은행은 돈을 못 받는 것이죠. 그럼 손해가 보잖아요. 그런데요, 은행에서 보니까요. 은행은 사실 갑을 보고 돈을 빌려준 거죠. 갑의 이름으로 돈을 빌리기 때문에 갑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갑에게서 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갑에게서 지금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요. 돈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A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요. 구조를 보니까요. 자, 갑이 어떻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의 지금 A는 대표기관이죠. 자, 그러니까 자 보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A한테 750조를 묻게 되는데 자 보죠. 제 손이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불법행위를 했다는 거죠. 내 손이 다른 사람 물건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내 물건 깼으니까 손해배상해라. 그러면 내가 야 이것은 내 손이 깼지 내가 깬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은요. 갑의 기관입니다. 기관. 그러니까 갑의 중요 대표 기관일 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 손이 깼다는 건 나의 기관이 깬 거죠. 나의 기관이 깨게 되면 이것은 나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불법행위. 마찬가지로요. 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법인의 불법행위가 돼버리는 거죠. 대표기관, 법인의 기관이 불법행위를 했으니까 결국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요. 법인에 대해서요. 계약상 책임,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묻지는 못합니다. 그러나요. 법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너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너의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 그래서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 그래서 계약상 책임은 묻지 못한다. 그래서 11억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책임, 다시 말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도 불법행위를 불법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법인의 기관이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이것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법인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을. 자, 그러면 그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법 조문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한 대신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면은 그럼 어차피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요. 틀립니다. 계약상 책임을 묻게 되면요. 11억 원을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11억 원을 다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때는요. 손해배상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은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과실상계. 자, 본래적 급부,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할 때는요. 이럴 때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아요. 과실상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법인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11억 원을 다 청구할 수가 있었어요. 계약이 만약에 유효가 됐을 때는 11억 원을 다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이 무효이면요. 11억 원을 다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불법행위 책임을 묻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에는 11억 원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실상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A가 은행에서 갑을 대표해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요. 자,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요. 은행이 좀 알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알아보지 않았다는 을에게도 과실이 있는 거죠. 과실. 그럼 그 과실 부분은 까고 배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은행에 30% 과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30%를 까고 7억 얼마만 배상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책임을 묻게 되면 어떻습니까? 은행은 돈을 다 받지는 못해요.
조금이라도 과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계약이 유효해가지고 계약상 책임을 물으면 다 물을 수가 있지만은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월권행위에 대해서요. 월권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단계로 이 무효가 됨으로써 법인이 상대방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요, 상대방은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은 법인에 대해서도요, 계약상 책임,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라도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법인으로부터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법인도 이렇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다 별표를 몇 개 치시고요. 자, 35조 보시면요. 자, 법인의 불법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35조입니다. 35조. 이 조문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1 보시면요.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요.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이사 기타 대표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 자, 요 중요한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는 거예요. 법인을 대표하는 이사가 직무와 관련돼서요. 다시 말해서 이사가요, 개인적으로 놀러 가다가 거기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누굴 때렸어요. 그럼 대표기관이 거기서 싸움 나가지고 때린 것에 대해서 법인이 여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인은요, 이사가 직무에 관해서 한 행위에 대해서만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그러면 직무에 관한 행위인지 아닌지는요,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외형적으로 봐요. A가 월권행위를 한다든지 남용행위를 하는 것은요, 법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유용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다는 것은요, 법인을 위한 직무 관련성은 없어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봐서 A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가미사 A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가미사 A 이렇게 쓰면은요, 외부에서 보기에는요, 어떻습니까? A가 법인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즉 직무 관련성이 외형적으로 보면 인정된다는 거죠. 이러면은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합니다. 외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이럴 경우에만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자, 그 내용들을 보죠. 자, 의 보시면은요. 자,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요건 뭐죠? 요건. 어쩔 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냐면요. 방가를 1번 보시면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래 내가 직무와 관련 없이요, 미국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요, 대한민국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표기관, 대통령이 잘못하게 되면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데, 대표기관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 요 자세한 개념들은 뒤에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가 대표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기관을 판단하는 방법들입니다. 밑에 보시면 대표기관인지 여부는요, 명칭, 직위, 등기 여부 이런 걸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등기이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실장 이런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바지사장, 바지사장에서 등기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실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요, 등기는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대표자가 아니면요,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그 실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위, 등기 여부 이런 거 다 불문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인지 대표하는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노조 간부는 노조를 대표할 권한이 있죠. 그래서 대표기관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대표권이 없는 이사요. 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지만 대표권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면은 대표기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요, 대표기관이 아닌 기관이요. 자, 이사가 대표하기 때문에 사원총회나 감사는요, 대표기관이 아니에요. 따라서 대표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이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임의대리인이요. 자, 이사가 대표를 하게 되면요, 그 밑에 직원들이 있겠죠. 자기가 이사가 모든 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무부장, 무슨 자금부장, 영업부장, 인사부장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부장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장들은요, A에서 선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E라는 이제 직원들이 되겠죠. 이 직원들은 법인을 대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요, 법인이 직접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불법행위 이런 거예요. 내 기관이, 내 손이 불법행위라면 내가 불법행위가 되는 거죠. 내 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내가 대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따라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직접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직원들이죠. 이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요, 법인의 불법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법인이 사용자가 되겠죠. 따라서 법인의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요, 법인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는 있어요. 대신 책임을 진다는 거죠. 사용자로서. 그러나 직접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사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은 임의대리인은 대표기관은 아니므로 이러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이 35조에 따라서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인의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다는 거죠.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반가로 2번 보시면은 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도요,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관련성이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줬을 때는 법인이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때 직무행위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죠.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외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형상 직무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는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더라도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봤을 때 법인을 위한 행위처럼 보이면 이것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요, 갑, 법인, 이사, A 이렇게 쓰게 되면요, 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을 해요. 위에서 보면은요, 직무와 관련해서 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래서 직무 관련성은요, 굉장히 넓게 인정을 합니다. 넓게 인정을 해요. 자, 따라서요, 밑에 보시면 행위의 예형상이요, 직무 수행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및 직무행위와 사회관념상 관련성이 있는 행위라면요, 설사 그것이 대표자의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즉 권한남용 행위라고 하든지 또는 있죠, 그것이거나 법령의 규정, 법령의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즉 법령, 강행 규정을 위반한 월권 행위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월권 행위에 대해서도요. 월권 행위가 대해서 이렇게 무효가 되면은요. 그 월권 행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어요. 무효가 되니까. 이럴 때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월권 행위가 됐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법인의 행위처럼 보인다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권한 남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저보죠. 만약에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었어요. 악이 과실이 아니고 선이 무과실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유예예요. 그러니까 대표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대방은 몰랐어요. 자,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유효라는 거죠. 자, 유효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법인에게 아까 5억 빌려줬다고 했죠. 5억 원을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계약이 유효니까요. 5억을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럴 때는 계약에 유효가 돼가지고 계약상 책임을 묻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5억을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에게 악이 과실이 있습니다. 자, 악이나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근데 특히 상대방에게 이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과실. 상대방이 뻔히 알면서 돈을 빌려줬을 경우에는요, 과실상계를 하는 과정에서요, 다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알았는데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은 아닌 거죠. 자,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대표권 남용 사실에 대해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자, 계약상 책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빌려준 돈 5억 원을 달라. 계약상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5억 원의 손해를 받죠. 자,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누구 때문입니까? 대표기관이 직무행위와 관련돼서 어떻습니까? 갑이사 A 해가지고 5억을 빌린 거잖아요. 그래서 직무와 관련하여 이 사람이 을에게 5억 원의 손해를 준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을은행은요, A에 대해서, A 때문에 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을은행은 A에 대해서는 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고요. 나아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을은행이 5억 원의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요, 갑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요, 그 손해배상으로 5억을 청구할 수는 있다는 거죠. 다만
은행도 과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실상계를 하게 됩니다.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5억 원을 다 청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과실을 갖고 한 3억 정도만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계약상 책임을 물었을 때는 5억을 다 청구할 수 있었겠지만은 3억밖에 청구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요, 계약이 유효가 되면은요, 계약이 유효면 당연히 계약상 책임을 묻는 것이 훨씬 유리하죠.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다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 무효가 됐을 때. 자, 무효가 돼버리면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결국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과실상계를 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법인으로부터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에 대해서는요, 전액에 대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법인에 대해서도 일부를 보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요, 사례 형식으로도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유효가 됐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효가 됐을 때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이제 불법행위 책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방금 했죠. 개인의 사리도모 이렇게 권한 남용이 됐다랄지, 권한 남용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랄지, 월권 행위에서 무효가 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물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그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실익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직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모두 어떻습니까? 권한 남용 행위라든지요, 또는 월권 행위는 다 어떻습니까? 권리능력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 이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 범위 내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도 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만요, 맨 밑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래행위가요, 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 또는 제3자를 위한 것임을 만약에 상대방이 알았거나요, 중대한 과실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해서요, 상대방이 알았습니다. 알았을 경우에는요,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요. 알았을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악의였을 경우에는요,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악의라든지 또는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요, 알았다든지 중대한 과실로 몰랐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보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권한 남용의 경우에요, 단순히 과실만 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가 있고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권한 남용에 대해서요, 악의라든지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때는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상 책임도 묻지 못하고 나아가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묻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하는 거죠.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행사하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 대표 기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알았거나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을 부인을 합니다. 알았을 때는,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못 알았을 때는 직무 관련성을 부인해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요, 방가로 3번 보시면 대표기관이 불법행위 일반적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됐을 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대표기관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돼요.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그 밑에 있죠. 대표기관에 7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 대표기관의 고의과실, 즉 고의과실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고 하니까는 그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효과 보죠.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요. 자,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지면 법인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자, 이때 법인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대표기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나의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과실이 있건 없건 간에 A의 불법행위는 곧 나의 불법행위다. 그러니까 뭐 과실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과실, 과실이 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이요, 뭐 대표자의 선임 감독의 주의를 다하였다 이렇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A의 불법행위는 바로 나의 불법행위가 되니까. 자, 그러나요, 대표기관 이외의 불법행위요. 자, 대표기관 이외이자 직원들의 불법행위입니다. 이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요, 사용자로서요,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750조 사용자 책임에 나와 있는데요. 이 사용자 책임은요, 법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대신 지는 책임입니다.
이 사람의 불법행위가 바로 나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신 지는 책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갑이 자기가 A, B, C, D 이런 사람들의 직원의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 했을 경우에는 면책될 수도 있어요. 면책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실 책임이에요. 면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만 지는 책임이에요. 그러나 법인의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요. 그것은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과실 책임입니다. A를 대신해서 지는 책임이 아니라 A의 불법행위가 바로 나의 불법행위라는 거죠. 자, 이때 기관 개인의 책임입니다. 자,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했을 경우에는요. 을은 법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만 기관 개인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두 사람으로부터요. 여기서는 뭐 월권 같은 경우는 이제 11억 아니면은 남용 같은 경우는 이제 5억을 양쪽으로부터 합쳐서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관 개인은 법인과 견합하여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럴 때 공동 불법행위자, 이 사람도 불법행위, 이 사람도 불법행위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이제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부진정 연대 채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는요, 법인이 만약에요, 자, 법인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먼저 배상을 해줬어요. 자, 배상을 해주게 되면은요, A 때문에 이제 배상을 해줬기 때문에요, 결국 A 때문에 피해를 본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인이 이제 대표자에게요, 자기가 배상해줬던 돈을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인이 갚아줬으니까 이제 A는 갚을 필요가 없겠죠. 갚을 필요가 없으면은 A는 그냥 자유롭느냐? 그게 아니죠. 법인이 A한테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A는 이제 법인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2번은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예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보증행위를 해버렸어요. 보증행위. 그러니까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를 해버린 거죠. 자,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가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로 보증행위를 했어요. 근데 은행은요, 이런 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모르고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보증행위는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사가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 범위는 어떻습니까? 이 범위는 법인의 권리능력 밖이 돼버리니까 법인에게는 의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법인은 책임지지 않고 이때는 결국 이사 개인이요, 이 이사 때문에 은행이 손해를 봤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사 개인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요, 거기죠.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 여기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권리능력 범위 밖의 행위를 했다는 거죠. 이래서 타인에게 손해를 주게 되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기관 개인만 책임을 지게 되겠죠. 다만 그 기관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의결에 찬성한 사원, 이사, 그리고 그것을 집행한 이사,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라라는 겁니다. 책임을 져라. 자, 이것이 바로 법인의 이제 불법행위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을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요, 법인의 불법행위는 특히 대표권 제한이나 남용행위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월권행위나 남용행위에서 문제가 되는데, 자, 월권행위가 남용행위가요, 유효가 되면은요, 이러면은 불법행위 책임을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상 책임을 물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 권한 남용행위나 이 월권행위가 이렇게 무효가 됐을 때요. 자, 무효가 되면은 계약이 무효가 됐기 때문에 상대방은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하고 결국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죠. 불법행위 책임. 이때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근거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는 바로 너의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다만 이때 법인의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대표기관이 직무상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만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를 보고, 자, 그러면은 월권행위나 남용행위는요, 외관상으로는 법인의 직무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다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책임을 묻지 못해도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에 전액을 청구하지는 못하고 일부는 까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법인에게 직접 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기관 개인에 대해서도 이제 불법행위 책임은 당연히 또 물을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도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든지 중과실로 몰랐을 때는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요, 이제 법인은 주로 이렇게 그 대표기관이랄지 이렇게 기관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이제 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